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나라 금속 공예의 다양한 이제 장식 기법 중에서도 가장 오래전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바로 입사라는 장식 기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조선 후기 소위 풍속화가로 알려져 있는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의 작품이 아닙니다. 바로 기산 김중근이라는 풍속화가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사실은 당시 서구 유럽사에서는 가장 먼저 조선의 화가로서 알려진 바로 김중근의 작품이고요. 사실은 궁중화가나 당시 조선사에서는 이름은 크게 알려진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작품을 사서 유럽에 건너가서 그의 작품이 바로 소개가 되면서 조선의 이제 대표 화가로 알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의 작품 속에 이제 소위 입사와 관련한 이제 장인의 모습이 바로 보이는 바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은공이라고 붙여져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입사 장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T자형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가 보이시죠? 바로 은을 녹여가지고 장식을 할 때 사용했었던 소위 이제 풀무의 모습이 보이고요. 장인 앞에는 정이나 끌과 같은 다양한 이제 도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조선시대 바로 대표적인 장인의 한 명이었던 바로 입사장의 모습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사 기법은 사실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 기물의 표면에 문양을 그리고 정으로 쪼아서 그 부분을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장식 소재로서 표면을 갖다 끼워 넣는 그런 장식 기법의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출현을 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 기원전 30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현했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산조 이란 왕조 이후 이슬람 전역에서 유행을 했고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아시아 쪽에는 특히 이제 중국의 춘추 시대를 지나 전국시대 중기 이후에 이제 전래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잠깐 먼저 보시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행했었던 이슬람 전역에서 유행했었던 청동 제품의 그 은으로 입사했던 바로 청동기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전국시대 이제 무덤에서 부장품으로 확인이 되었었던 동물 장식인데 표면을 갖다가 은이 아닌 금으로 장식한 특징을 보입니다. 즉 중국에서는 입사 기법이 전래되었지만 은보다는 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금으로서 표면을 끼워 넣는 장식 기법이 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적 문헌 기록을 보면은 금착 또는 착금이라는 기법의 입사 기법이 크게 유행했었던 바로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사실은 입사라는 용어보다는 더 친숙한 것은 사실은 상감이라고 흔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려를 대표한다고 하는 공예품 중에서 특히 청자, 그 중에서도 상감 청자를 흔히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원래 청자라고 하는 것은 한 기원 후 4세기 정도 중국에서 처음 제작을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서 그때 이후에 소위 한 10세기 정도가 되면은 청자의 최고 절정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 한 12세기 정도 되면은 중국에서는 청자는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유약을 통한 청자의 어떤 장식성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한 한계에 중국은 봉착을 했지만 고려는 이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장식 기법이 바로 삼강이라는 기법으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즉
도자 표면을 갖다가 백토로서 하얀 흙으로 그 부분을 다시금 깎아낸 다음에 그것을 백토로 메워가지고 유약을 발라서 구워서 흔히 상감청자를 재탄생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계기를 만든 게 바로 고려 청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청자는 소위 비색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 우리도 똑같은 비색, 즉 유약에 대한 특징으로서 청자의 어떤 장식을 우리는 흔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좀 옅은 하늘빛,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색깔이다라고 해가지고 궁중에서만 쓰여졌던 아주 비밀스러운 색깔이다라는 뜻에서의 이제 비색이었고, 고려 청자에서의 비색 같은 경우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준보석이죠. 비치와 똑같은 그런 비치색을 낸다 해서 이제 비색으로 알려졌었던 것인데, 중국은 더 이상 그 비색 청자에서 더 진행을 못하고 소위 청백자 또 백자로 완전히 전환된 반면에 고려 청자는 이제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바로 상감 청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우리 기억 속에 상감 청자 그 용어 자체가 지금에까지 이어지면서 입사라는 용어보다는 상감이라는 용어를 많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우리 이제 문헌기록상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상감은 아닙니다. 바로 입사라고 흔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선시대 이제 기본법전이었던 경국대전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을 기록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시를 끼워 넣는 장인, 즉 입사장이라는 명칭으로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술사 쪽으로도 사실은 그 기법상에서 입사와 상감은 조금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입사 같은 경우는 청동 또는 철 등 금속 표면을 장식하는 쪽에 입사라는 용어를 쓰고요. 상감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도자 그런 용어,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서는 이제 목재와 관련해서 흔히 소 뿔을 녹여서 하는 그 화각 또는 조개 껍질을 이용한 자개, 이렇게 그러한 다양한 기법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금속을 포함해서 목재, 도자까지 아우르는 기법으로서 상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상감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일본에서 크게 많이 쓰이고 있었고요. 지금도 상감 또는 상안이라는 용어로서 일본은 계속적으로 그런 장식 기법의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 해방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우리도 이어져서 아마도 입사라는 용어보다는 상감을 주로 쓰게 되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다. 즉 입사로서 우리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입사에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장식 기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끼움 기법이 있고요. 끼움 기법. 두 번째로 쪼임 기법이 있습니다. 즉 끼움이란 거는 크게 일단 역사상 가장 먼저 이른식입니다. 즉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 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금속은 주로 청동 제품에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장식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홈을 파서 그곳에 금과 은을 끼워 넣는 그런 방식으로서 주로 사용이 되었었고요. 반대로 쪼음이란 것은 주로 고려시대 이후, 즉 조선시대 들어서 많이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금속의 특징, 금속 재료는 바로 청동이 아닌 주로 철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단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부분, 물론 문양이 아주 필요로 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체 표면을 갖다가 끌을 이용해서 촘촘히 이제 파냅니다. 흔히 공예 기법상에서는 그 갈기질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내서 오히려 좀 더 자유스럽게 자유스러운 문양을 갖다가 창조적으로 그 안에 이제 표현해낸 그런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로 쪼음은 특히 완성 단계에서 정으로 두들겨서 완성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두드림을 갖다가 잘 견디는 청동보다는 아마도 철 제품에 주로 쓰여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진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게 바로 끼움의 입사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쪼음에 대한 입사 방식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입사 재료는 금과 은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뭐 영원한 금속이죠. 색이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더 은보다 비쌌던 것은 분명한 금속이 되겠습니다. 자, 금은 일단은 잘 펴지는 전성, 잘 늘어나는 연성 모두가 다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세공에 많이 쓰이는 그러한 제품이 재료가 되겠고요. 은은 마찬가지로 금처럼 잘 펴지고 잘 늘어나고 하지만 금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입사를 했는데 떨어지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실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정적인 것 또 하나는 바탕금속, 소위 이제 청동이나 철 등 그 바탕금속과의 색적인 대비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장식 효과에 있어서도 사실은 금보다는 은을 더 우리는 많이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사 기법의 제작 순서는 뭐 굉장히 다양하죠. 더 세분화 시킬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한 5단계입니다. 자, 읽어보면 금속 표면에 이제 입사하고자 하는 문양을 먼저 그리고요. 정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홈을 파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깊이를 일정하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과 은을 녹여서 이제 실처럼 만들거나 아니면은 금판 또는 은판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위로 잘라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금실의 형태로 만드는 게 바로 세 번째 공정입니다. 그리고 입사 이제 실처럼 만든 거를 바로 그 좀 전에 팠던 그 홈 속에 다져 넣는 거. 이 부분 또한 가장 핵심 공정이다라고 두 번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거칠어진 표면을 갖다가 뭐 숫돌 등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듬는 그런 부분이 바로 입사 기법의 기본 공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입사 기법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공예품을 시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사 기법이 처음으로 적용이 된 공예품은 바로 기원후 4세기 중엽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전례를 받아서 고구려식으로 재창조한 그런 입사 공예품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반면 백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루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중국 남조와 이제 교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남조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추정이 되는 한편, 또 하나는 이제 소위 이제 낙랑과 대방을 고구려가 이제 멸망시키게 되었죠. 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던 낙랑의 다양한 사람들이 소위 이제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마도 이제 금은세공을 많이 다뤘었던 장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백제 쪽으로 와서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기술들을 발현해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 번째 추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른 입사기법이 적용된 최초의 공예품은 바로 백제에서 확인됐습니다. 즉 백제에서도 가장 한성 백제 시기 가장 최고의 정복군주로 알려져 있는 근초고왕 시기에 제작되었고, 현재는 일본 나라현에 있는 이소노 가미 신궁에서 보관 중인 바로 7개의 나뭇가지 모양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칠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길이는 약 75cm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한자로 도라기보다는 검자를 쓸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양쪽 날이 있기 때문에 도가 아닌 검으로도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칼의 양쪽 날 부분에 바로 62자로 금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언제 만들었다, 제작 시기, 그리고 왜 만들었다, 제작 목적을 바로 기록을 해 넣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외왕에게 하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백제 왕실이 외왕에게 진상을 했다라고 전혀 다른 상반된 해석을 하는 바로 그 칠지도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특히나 선세일의 부유차도라고 해가지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런 칼은 없었다. 즉 굉장히 신비스러운 칼이다라고 그렇게 명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떤 신성시되는 그런 칼이다라는 의미로서 전해지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언제 정확하게 369년, 372년 아니라 400년을 넘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정확한 제작 시기 또한 사실은 조금 논란 속에 있는 바로 그 칠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칠지도 이후에 5세기가 되면은 특히 한성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서 이제 몰락이 되고 이제 웅진, 지금의 공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철로 만든 칼에 이제 그 칼의 장식, 손잡이 부분의 장식에 특히나 많은 입사의 기법들이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중앙에서 중앙 귀족 또는 왕실의 어떤 무덤은 아니고요. 백제 권역 전체의 다양한 지방에서 확인이 되는 바로 지방 유력자의 무덤 안에서 특히 확인이 됩니다. 약 한 13점 정도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들의 모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실제 어떤 무기라기보다는 그 유력자의 사회적인 신분, 지위 등을 중앙왕실이 인정하는 한편 이들을 통제하고자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최고급 위세품이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이 천안 화성리에서 출토된 고리자루 칼 장식이 됩니다. 둥근 부분에 바로 은실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공주 수천리에서 또 출토된 바로 칼 장식의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경주 이제 부부총으로 알려져 있는 황남대청, 특히 왕비가 묻혀져 있다는 북쪽 무덤입니다. 북분에서 출토되어 있는 바로 철로 만든 철경입니다. 이와 똑같은 크기 14.6cm로 지금 현재 직경이 알려져 있고요. 이와 똑같은 크기로 된 것이 바로 일본 오사카 사카이시라는 곳에 오스카야마라는 고분 안에서 똑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황남대청에서 나온 철경은 사실은 지금 현재 출처된 이후 그 다른 처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엑스선 촬영 또 투과 촬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CT 촬영을 통해 가지고 이미 녹이 쓴 표면의 안에 바로 은으로 입사된 문양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이 바로 그 입사된 문양을 실측한 그림이 되는데요. 바로 용, S자로 되어 있는 용 문양을 확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문양이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5세기가 일본에서는 아직 철을 다루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 바로 삼국으로부터 철을 만드는 기술, 완제품, 철로 만든 완제품들이 다 전수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라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고려시대로 가게 되면은 각종 불교의 공양부에서 바로 입사 기법이 확인이 됩니다. 요거는 부산 통도사에 있는 향로입니다. 마음의 때를 씻겨준다는 바로 향을 피우는 도구죠. 향완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문양 장식으로서 화려한 게 바로 밀양 표충사에도 있지만, 어쨌든 그 위에 몸체 중앙에 보면은 금속판을 둥글게 붙이고 그 안에 바로 은으로 만든 산스크리어트로 된 바로 범자를 은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공예품을 보면서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요. 요거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불교용품 외에도 다양한 일상용품에 바로 은으로 된 입사 공예품들이 등장합니다. 화로, 향로, 또 촛대, 담배, 함,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데 요거는 바로 소위 촛대가 됩니다. 자, 촛대
초를 놓는 초 받침 뒤에 보시면 반사판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시 문구를 갖다가 은으로 입사를 한 아주 특징적인 촛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위에 은으로 이제 소위 십장색 사슴이나 뭐 소나무의 문양을 장식한 바로 은 입사 공예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우리나라 전통 금속 공예 중에서 특히 표면 장식으로서 가장 오래되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방식 중에 바로 상감이 아닌 입사 방식에 대한 장식 기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